여기 러시아에서 놀라운 고백을 한 우크라이나 군인이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시민이었던 그는 갑자기 일어난 일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러시아가 보여준 이상한 행동들,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크림반도에서 일어난 일은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뛰어넘었죠. 러시아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우크라이나 군인은 할 말을 잃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가 직접 목격한 충격적인 현장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더욱 놀라운 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마치 자신들의 소유물인 것처럼 대하는 모습에 현지 주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러시아의 행동 뒤에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또 다른 계획이 숨어 있었다고 합니다. 대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무슨 일을 벌이려 했던 걸까요? 그리고 그 군인이 목격한 충격적인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아직도 고향인 우크라이나 오데사에서 불어오던 짭조름한 바닷바람을 기억해요. 매일 아침 키이우 거리를 카메라와 노트북을 들고 걸어다니면 그 익숙한 냄새가 다시 떠오르곤 해요. 제 이름은 알렉세이 이바노프예요. 전쟁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인데 제가 이 일을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에요. 누군가는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의 진실을 말해야 하니까요. 제가 처음부터 전쟁 기자였던 건 아니에요. 2022년 이전까진 지역 축제에 대해 쓰고 흑해 항구의 어부들을 인터뷰하고 시의회 회의를 취재하곤 했어요. 그땐 삶이 단순했죠. 아침 일찍 일어나 근처 빵집에서 갓 구운 빵을 사고 오데사의 유명한 포템킨 계단을 따라 항구까지 내려가며 192개의 계단을 하나하나 세기도 했었죠. 하지만 2022년 2월 24일에 모든 게 달라졌어요. 그날 아침을 또렷하게 기억해요. 새벽 5시에 폭발 소리에 잠에서 깼거든요. 처음엔 꿈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창밖을 내다보니 멀리서 불길이 오렌지색으로 번지고 있었고 공습 경보 사이렌 소리가 울리기 시작했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한 거였죠. 그때부터 전화기가 쉴 새 없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친구들이랑 가족들이 괜찮아? 무슨 일이야? 우린 떠나야 해. 같은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저도 답을 몰랐지만 기자로서 뭘 해야 할지는 분명했어요. 제가 답을 찾아서 세상에 알려야 했죠. 첫 주는 그야말로 혼란의 연속이었어요. 가족들이 모든 삶을 짐 가방에 꾸려 넣는 모습을 봤고 집을 떠나길 거부하는 이웃 어르신들도 있었어요. 젊은 남녀들이 줄을 서서 군에 지원하는 장면도 잊을 수 없어요. 지하철역은 폭탄 대피소로 바뀌었고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서 아이들이 잠을 청하는 동안 부모들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속삭이며 대화를 나누곤 했죠. 전쟁에서 제일 힘들었던 건 위험이나 긴 시간이 아니었어요. 제가 사랑하던 장소들이 전장이 되어가는 걸 지켜보는 게 더 힘들었죠. 제가 수영하던 해변엔 대전차 방어물이 깔렸고 제가 기사를 쓰던 카페 창문엔 모래주머니가 쌓였어요. 늘 웃음과 농담이 넘치던 도시는 심각하고 조용한 곳으로 변했죠.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놀라운 광경들을 목격했어요. 평범한 사람들의 강인한 모습이었죠. 같은 아파트에 살던 카테리나 아주머니는 매일 영토방위군을 위해 수프를 끓였고 12살짜리 미콜라는 자전거를 타고 공습 중에도 어르신들에게 약을 배달했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전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 후로 저는 우크라이나 곳곳을 다녔어요. 동쪽의 하르키우에서 서쪽의 리비우까지 각 도시는 저마다의 이야기를 품고 있었지만 모두 같은 저항의 정신을 공유하고 있었어요. 몇 달 전까진 회계사였던 군인들, 지금은 인도적 지원을 조직하는 선생님들, 버려진 러시아 탱크를 견인하는 농부들을 인터뷰했죠. 이 전쟁은 단순히 군인들과 무기만의 싸움이 아니었어요. 이건 역사와 정체성에 관한 싸움이었죠. 오데사에서 태어난 저로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할머니는 러시아어를 쓰셨고 할아버지는 우크라이나어를 쓰셨죠. 우리는 자연스럽게 두 언어를 오가며 대화하곤 했어요. 하지만 이번 전쟁은 언어나 영토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자유의 문제였죠. 우리가 나라의 길을 스스로 선택할 자유요. 많은 사람이 저한테 나토, NATO, 나 정치에 대해 물어봤어요. 누가 옳고 그른지를 따지기도 했고요. 하지만 대피소에서 가족들과 함께 앉아있거나 자원봉사자들이 의약품을 포장하는 모습을 지켜보거나 최전선에서 군인들을 인터뷰하다 보면 그런 정치적 질문들은 멀게만 느껴졌어요. 중요한 건 현실이었어요. 사람들은 집을 지키고
이웃을 도우며 그저 하루 더 살아남으려 애쓰고 있었어요. 2022년이 끝날 때쯤 제 노트는 이야기들로 가득 찼고 카메라 메모리 카드엔 수천 장의 사진이 담겼어요. 마음은 무거웠지만 계속 일했고 계속 글을 쓰고 계속 기록했어요. 언젠가 누군가 우크라이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을 때 단순한 전투나 정치 이야기만이 아닌 그 안에서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도 반드시 알아야 하니까요. 그땐 몰랐어요. 이 이야기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줄은요. 우크라이나의 싸움이 몇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또 다른 나라와 연결될 줄은 생각도 못했죠. 그건 동쪽에서 들려온 속삭임에서 시작된 이야기였어요. 우리와는 밤과 낮처럼 다른 곳 북한에서 온 군인들에 관한 소문 말이에요. 처음 그 소문을 들은 건 국경 근처 작은 카페에서였어요. 커피는 썩고 아침 공기는 차가워서 입김이 뿜어져 나왔죠. 손이 거칠게 늙은 한 노인이 저를 놀라게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커피잔을 거의 떨어뜨릴 뻔했어요. 북한 군인들이 러시아 전쟁에 참전하러 온다는 거였죠. 처음엔 믿기 어려웠어요. 기자로서 저는 소문에 쉽게 휘둘리지 않으려고 항상 조심하거든요. 하지만 직감이 뭔가 더 파고들어야 한다고 말해주더라고요. 그게 제가 하는 일이죠. 남들이 놓치는 이야기들을 찾아내는 거요. 마치 퍼즐을 하나하나 맞춰가는 것처럼요. 그래서 동쪽 러시아로 직접 가보기로 했어요. 여정은 순탄치 않았어요. 건물이 오래되고 낡은 작은 마을들을 지나가는 덜컹거리는 버스를 탔죠. 지역 상인들, 택시 기사들, 그리고 얘기 좀 해줄 법한 사람들을 붙잡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속삭이듯 말하면서 주변을 두리번거렸어요. 조심스러워 보였죠. 그리고 어느 군사기지 근처 작은 마을에서 제가 찾던 걸 드디어 발견했어요. 한 식당에서 일하는 현지 여자가 새로운 군인들에 대해 이야기해줬어요. 생김새가 좀 달라요. 그녀가 차를 저으면서 말했어요. 그들끼리만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제복도 러시아 군인들 거랑 다르게 생겼어요.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돈과 관련된 이야기였어요. 북한 군인들이 한 달에 276만 원을 받기로 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지 이해하려면 예전에 제가 만났던 순미라는 탈북 여성과의 인터뷰를 떠올려야 했어요. 그때 순미는 북한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먹고 살기도 힘들 만큼밖에 벌지 못한다고 했거든요. 정부가 다 통제해요. 그녀가 슬픔에 젖은 눈으로 말했었죠. 해외에서 일할 때도 대부분의 돈을 정부가 가져가요. 그 얘기를 할 때 그녀의 손이 떨렸던 게 아직도 생생해요. 그제야 좀 더 이해가 됐어요. 이 군인들도 월급 대부분을 가져가지 못할 거라는 걸요. 북한 정부가 그들의 임금에서 50%에서 90%까지 떼어갈 거라고 하더라고요. 마치 성대한 잔치를 약속해놓고 정작 빵 부스러기만 주는 셈이죠. 몇 주 동안 더 많은 정보를 모으기 위해 애썼어요. 더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고 꼼꼼히 메모를 남기고 들은 얘기들을 다시 확인했어요. 어떤 날들은 너무 힘들었어요. 사람들이 저에게 얘기해주길 거부하거나 말들이 서로 맞지 않을 때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천천히 진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어느 저녁에 빅토르라는 이름의 오래된 공장 노동자를 만났어요. 그는 북한 군인들이 머무는 훈련 캠프 근처에 살고 있었죠. 그들은 해가 뜨면 훈련을 시작해서 해가 질 때까지 계속해요. 빅토르가 창밖 멀리 보이는 건물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가끔 한국말로 노래를 부르던데 참 슬프게 들리더라고요. 그의 딸이 따뜻한 차를 가져오면서 휴대폰에 찍어둔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사진들은 흐릿했지만 분명했어요. 다른 제복을 입은 군인들이 줄지어 행진하고 있었죠. 그들은 절대 웃지 않아요. 딸이 조용히 말했어요. 그리고 너무 어려 보여요. 어떤 애들은 우리 남동생 같아 보일 정도예요. 알면 알수록 걱정이 커졌어요. 이들은 단순히 싸우러 온 군인들이 아니었어요. 위험한 게임 속에 휘말린 체스 말 같은 존재들이었죠.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이 전쟁에 오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이건 자기들이 원한 전쟁이 아니니까요. 가장 가슴 아팠던 건 북한에 있는 그들의 가족들에 대한 소식이었어요. 정부가 군인들의 가족을 특별히 지정된 지역으로 강제로 이주시켰다고 하더라고요. 도망갈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속셈이었죠. 만약 군인이 탈영이라도 하면 가족들이 처벌을 받는다고 했어요. 어느 추운 아침, 저는 훈련장 끝자락에 서서 쌍안경으로 그들을 지켜봤어요. 북한 군인들이 훈련을 하고 있었는데 동작이 아주 정확하고 훈련된 모습이었죠. 그런데 멀리서 봐도 그들의 얼굴엔 아무런 표정이 없었어요.
마치 꼭두각시 같았어요. 하고 싶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해야 하니까 움직이는 거였죠. 그 순간 제 고향 우크라이나가 떠올랐어요. 그곳에서 자유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이 북한 군인들은 전혀 다른 이유로 싸우고 있었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가족들의 생명이 걸려 있어서 정부가 싸우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싸우는 거였죠. 그날 저녁 저는 노트를 챙기며 마음을 굳혔어요. 단순히 몇 명의 군인이 어디서 싸우고 있는지 같은 사실만 전할 게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겠다고요. 집에서 멀리 떨어진 젊은이들,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가족들, 결코 받지 못할 돈에 대한 약속들. 때로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원래는 적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의 감정을 이해하게 만드는 이야기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저는 동부 러시아의 한 군사 훈련장 끝자락에 서 있었어요. 목에는 무거운 카메라가 걸려 있었고요. 아침 안개가 서서히 걷히면서 진흙투성이의 들판 위로 군인들이 대형을 맞춰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뭔가 좀 달랐어요. 제가 그동안 봐왔던 평범한 러시아 군인들과는 다른 느낌이었거든요. 움직임이 훨씬 더 딱딱하고 유니폼도 살짝 다른 걸 알 수 있었죠. 이들이 바로 소문으로만 듣던 북한 군인들이었어요. 취재를 계속하던 끝에 드디어 직접 눈으로 확인한 거죠. 미국 국방장관 로이드 오스틴과 나토 NATO가 북한군이 러시아를 위해 싸우고 있다고 발표했을 때 그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이제야 확실히 깨달았어요. 하지만 막상 그 광경을 실제로 보니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여기 있는 젊은 군인들, 아마도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이들은 자기 나라의 전쟁도 아닌 곳에서 싸우기 위해 훈련받고 있었거든요. 가까운 그룹의 군인을 대충 세어보니 한 50명 정도 되었어요. 저와 연락을 주고받던 현지인이자 기지에 음식을 납품하는 러시아 상인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말하기를 이곳에 총 3,000명 정도의 북한 군인들이 있다고 했어요. 몇 달 동안 밤마다 조금씩 도착했어요. 그가 마치 배달 장부를 확인하는 척하며 낮은 목소리로 알려줬죠. 카메라 줌 렌즈로 그들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대부분 피곤해 보였고 표정은 무표정했어요. 이들은 자신들의 임무에 열광하는 자원병이 아니라 그냥 명령에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 알고 있는 것들이 떠올랐죠. 한 명당 매달 276만 원을 받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북한 기준으로는 상당한 돈이지만 정작 이들 손에 쥐어지는 돈은 거의 없을 거라는 게 문제였죠. 대부분의 돈을 정부가 가져간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바로 그때 러시아 장교가 명령을 외치자 북한 군인들이 곧바로 반응했어요. 그들은 전투 상황에서 어떻게 전진하고 어떻게 엄폐하고 소규모로 어떻게 협력하는지 같은 기초적인 전투 기술을 연습하고 있었어요. 훈련이 다급해 보였어요. 최대한 빨리 실전에 투입될 준비를 시키려는 것 같았거든요. 찬바람이 들판을 가로질러 불어오자 저는 재킷을 단단히 여몄어요. 훈련장 뒤편으로 길게 늘어선 건물들이 보였는데 저 군인들의 임시 막사였어요. 그 상인이 말하길 북한 군인들은 러시아 군인들과 철저히 분리돼 생활한다고 했어요. 현지인들과 대화도 못하게 해요. 밥도 따로 먹고 훈련도 혼자 하고 훈련이 없을 땐 막사에만 있어요. 저는 며칠 동안 기지 주변의 여러 지점에서 몰래 관찰했어요. 들키지 않도록 신경 쓰면서요. 날이 갈수록 그들의 생활이 조금씩 더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녁 무렵이 되면 이들은 완벽한 대형을 맞춰 막사로 돌아가곤 했죠. 부츠가 땅을 울리며 일정한 리듬을 만들어냈어요. 그 시간 동안 러시아 군인들이나 민간인들과 교류하는 모습은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어느 날 저녁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장면을 목격했어요. 한 20살 남짓 되어 보이는 북한 군인이 막사 뒤쪽에 혼자 앉아 있었거든요. 손에 작은 종이 한 장을 쥐고 있었는데 사진이나 편지처럼 보였어요. 그의 어깨가 들썩이는 걸 보니 울고 있는 게 분명했죠. 다가가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었지만 그러다간 우리 둘 다 위험에 처할 수 있었어요. 탈영 시도가 있었다는 소문도 들었어요. 밤 훈련 중에 3명의 군인이 도망치려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중 2명은 바로 잡혔고 1명은 근처 마을까지 도망쳤지만 결국 붙잡혔대요. 그 후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는 사람은 없었지만 남은 군인들의 훈련은 훨씬 더 엄격해졌어요. 가장 충격적인 소식은 어느 비 오는 화요일에 들려왔어요. 첫 실전 임무에서 북한 장교 8명이 전사했다는 거였어요. 그들의 시신이 초록색 천에 덮여 기지로 옮겨지는 걸 봤어요. 의식이나 예우 같은 건 없었고
조용히 임시 영안실로 옮겨졌죠. 그들의 가족이 이 사실을 알기나 할지 궁금했어요. 전쟁 특파원으로 일하면서 많은 비극을 봐왔지만 이들처럼 슬픈 상황은 드물었어요. 이 군인들은 자기 나라나 신념을 위해 싸우는 게 아니었어요.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이국 땅에서 이유도 모르는 전쟁에 휘말려 남의 싸움을 대신하고 있었죠. 아마 이들 중 대부분은 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싸우고 있는지도 모를 거예요. 밤이 되면 가끔 막사에서 조용한 노랫소리가 들려오곤 했어요. 부드럽고 쓸쓸한 한국어 노래였죠. 그 순간들만큼은 그들이 단순한 군인이 아니라 그저 고향과 가족, 평범한 일상을 그리워하는 젊은이라는 사실이 절절히 느껴졌어요. 이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꼭 전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하고 있다는 정치적인 사실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인간적인 이야기도 말이에요. 이 군인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들의 두려움과 외로움, 그리고 그들이 감당해야 하는 대가에 대해서요. 이건 단순한 군사 동맹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권력과 정치의 거대한 톱니바퀴에 끼어버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동틀 무렵 동우크라이나에 얼어붙은 들판 위로 아침 해가 조금씩 올라오는 걸 지켜봤어요. 손에는 무거운 카메라가 들려 있었죠. 전쟁이 이곳의 모든 걸 바꿔놨더라고요. 예전엔 농부들이 밭을 가꾸던 곳에 이제는 군인들이 참호를 파고 있었어요. 방탄조끼를 다시 매만지던 중 멀리서 폭발음이 들리자 저도 모르게 움찔했어요. 이젠 이런 소리가 너무 익숙해졌어요. 그때 서울에 있는 연락처로부터 메시지가 왔어요. 한국 정부가 불안해하고 있었죠. 이해 못할 것도 없어요. 북한이 이제 러시아 편에 서서 이곳, 제가 서 있는 바로 몇 킬로미터 옆에서 싸우고 있었으니까요. 메시지엔 제가 그동안 들어왔던 이야기가 확인됐어요. 한국의 무기 공장들이 포탄과 군수품을 만드는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아직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보낼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상황이 복잡해요. 그 사람이 썼어요. 우크라이나를 돕고 싶지만 러시아가 화를 내고 우리 쪽에서 문제를 일으킬까봐 걱정이에요. 저도 그 걱정이 이해가 됐어요. 이 전쟁은 거대한 거미줄 같아서 한 가닥만 건드려도 전체가 흔들리거든요. 그날 오후 미콜라라는 이름의 우크라이나 군인을 인터뷰했어요. 그는 전선에서 갓 돌아왔고 거기서 북한군과 마주쳤다고 했어요. 따뜻한 차를 마시며 손을 녹이던 미콜라는 이렇게 말했어요. 쟤네는 로봇 같아요. 감정 없이 명령대로 움직여요. 근데 장비는 낡았고 특히 어린애들 얼굴에는 겁이 잔뜩 나 있어요. 차가운 날씨에 손이 얼어붙을 것 같았지만 들은 내용을 다 노트에 적었어요. 다음 날 흥미로운 소식을 들었어요. 한국이 대담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거든요. 북한군 중 투항하거나 포로가 된 병사들을 만나기 위해 특별팀을 파견하려는 거였어요. 북한 군인들을 이해하기에 한국 사람들만큼 적합한 이들도 없잖아요. 이 팀은 한국어 전문가, 군사 전문가, 그리고 북한을 탈출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될 예정이었어요. 저는 포로들이 수용된 군사 기지로 차를 몰고 갔어요. 보안이 엄청 삼엄했어요. 안으로 들어가기까지 검문소만 3군데를 통과해야 했어요. 작은 따뜻한 방에서 박민호라는 한국 관리를 만났어요. 그는 이 인터뷰 팀을 이끌 사람이었죠. 조용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그가 말했어요. 우리가 왜 여기에 왔는지 이 사람들한테서 알아내야 해요. 박민호는 테이블 위에 지도를 펼치며 설명했어요. 혹시라도 우리가 그들한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기회를 줄 수 있다면 좋겠어요. 탈영병 하나하나가 북한 내부 상황을 파악할 실마리를 줄 수 있거든요. 바로 그때 다른 관리 한 명이 숨을 헐떡이며 방으로 들어왔어요. 한 명 잡혔습니다. 그가 숨을 고르며 외쳤어요. 최전선에서 북한군 중위가 투항했는데 중요한 정보를 갖고 있다네요. 한국 팀이 바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서류, 녹음기, 그리고 신뢰를 쌓기 위해 북한에서 가져온 가족사진 같은 자료들을 챙겼어요. 마치 외과 의사들이 수술을 준비하는 것처럼 하나하나 신중하고 계획적으로 움직였어요. 2시간 뒤 그 중위가 도착했어요. 저는 인터뷰실에 들어갈 수 없었지만 창문 너머로 그를 볼 수 있었어요. 그는 25 정도로 보였고 겁에 질린 얼굴이었어요. 군복은 더러웠고 물을 마시는 손이 떨리고 있었죠. 그도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형제였을 텐데 이렇게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전쟁터에 휘말린 거였어요. 그 후 며칠 동안 더 많은 이야기가 흘러나왔어요. 북한군 중 일부는 첫 전투에서 도망치려 했다고 했어요.
그날 장교 8명이 죽었고 부대가 퇴각하면서 그들의 시신은 그대로 남겨졌대요. 아무도 그들의 시신을 수습하러 오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들의 가족들은 고향에서 아들들이 죽은 것도 모른 채 지내고 있겠죠. 한국팀은 밤낮 없이 일하며 이런 이야기를 모았어요. 탈영병 한 명 한 명이 새로운 정보와 희망 그리고 과제를 안고 왔어요. 이들을 어디로 보낼지 어떻게 보호할지 고민해야 했어요. 한국은 이들에게 은신처를 제공했지만 모든 게 조용히 진행돼야 했어요. 러시아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였죠. 저는 저녁마다 이 이야기를 글로 옮기며 세세한 부분까지 기록하려 했어요. 이 용감한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위해 모든 걸 걸고 싸웠다는 걸 세상에 알리고 싶었어요. 이들 각각의 이야기는 남북한 사이에 놓인 벽에 생긴 작은 균열 같았어요. 언젠가 이 균열들이 모여 그 벽을 무너뜨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겨울이 깊어질수록 저는 여전히 저 먼 전선 어딘가에 있을 북한 병사들을 떠올리게 됐어요. 얼마나 더 많은 이들이 도망칠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또 몇 명이나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아직 저 멀리 남아 있었고 저는 그 답을 찾기 위해 계속 나아가야겠다고 다짐했어요. 3월의 어느 추운 아침, 저는 리비우 외곽에 있는 작은 은신처 앞에 서 있었습니다. 건물은 겉보기엔 평범했어요. 그저 회색 콘크리트로 된 건물에 페인트가 벗겨지고 작은 창문이 있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그 안에는 모든 걸 걸고 탈출한 북한 군인 3명이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제 손이 조금 떨렸어요. 몇 차례 보안 확인 절차를 거친 뒤 우크라이나 보안 요원들이 저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방은 아주 단출했어요. 의자 4개와 작은 테이블 하나 그리고 낡은 병원을 떠올리게 하는 옅은 노란색 벽. 공기에는 커피와 담배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탈북자 3명은 금속 접이식 의자에 서로 붙어 앉아 있었어요. 모두 젊어 보였고 나이는 아마 20대 초반쯤 되는 것 같았습니다. 짧은 검은 머리에 마른 얼굴이 눈에 띄었고 빌려 입은 민간인 옷은 헐렁하게 걸쳐져 있었어요. 그들은 문 쪽을 계속 신경 쓰는 것처럼 보였는데 언제 누가 들이닥칠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느껴졌습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입니다. 저는 조용히 영어로 말했고 통역사가 그 말을 한국어로 전했습니다. 당신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왔어요. 3명 중 가장 키가 큰 사람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는 자신의 이름을 민호라고 소개했지만 안전을 위해 가명만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이듯 낮았습니다. 처음에 우리는 러시아에 가서 건설 일을 도울 거라고 들었어요. 민호가 통역을 통해 말했어요. 가족을 위해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했죠. 그런데 막상 도착하니 공구 대신 무기를 주더라고요. 두 번째로 준서라는 탈북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무릎 위에 꼭 쥔 손을 풀지 않았어요. 러시아 장교들은 우리를 사람처럼 대하지 않았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춥고 배도 고픈 상태에서 훈련받았죠. 병에 걸린 사람들도 훈련을 멈출 수 없었어요. 막내인 현우는 수면 부족 때문인지 눈 밑에 짙은 다크서클이 져 있었습니다. 가장 힘든 건 집에 있는 가족들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가 말했어요. 그들을 특별시설로 이주시켰다더군요. 연락도 못하고 그들이 무사한지조차 알 수 없었어요. 저는 탈출 과정에 대해 물어봤어요. 3명이 서로 눈을 마주치더니 민호가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바흐무트 근처에 배치돼 있었어요. 민호가 설명했어요. 어느 날 밤 폭격이 심하게 쏟아질 때 기회를 봤죠. 몇 주 동안 계획을 세웠어요. 경비 교대 시간을 외우고 몰래 음식을 조금씩 모았죠. 폭격으로 경비가 산만해진 틈을 타서 도망쳤어요. 준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들이 겪은 3일간의 여정을 묘사했습니다. 밤에만 이동했어요. 그가 말했어요. 물이 떨어지면 눈을 먹었고 낮에는 버려진 건물에 숨어 지냈어요. 작은 소리 하나에도 깜짝깜짝 놀랐어요. 잡히면 반역자로 총살당할 거라고 생각했죠. 현우가 덧붙였어요. 누구를 믿어야 할지도 모르겠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탈영병을 넘기면 큰 보상이 있다는 소문이 돌았거든요. 그런데 우리를 도와준 우크라이나 민간인들을 만났어요. 그들 스스로도 가진 게 없으면서도 우리를 도와줬죠. 어떤 할머니는 빵을 주고 우크라이나 군이 있는 쪽을 가리켜 주셨어요. 한국어나 러시아어를 전혀 못했지만 우리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알아채신 거죠.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그들의 태도에서 작은 변화가 느껴졌어요. 어깨가 조금씩 풀어지고 눈을 마주치는 횟수도 늘어났죠. 제가 가방에서 꺼낸 쿠키를 건네자 작은 미소를 지으며 받아들였습니다.
세 사람 모두 북한에 가족이 있다고 했어요. 부모님과 형제자매가 있고 민호는 젊은 아내도 있다고 했죠. 가족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다시는 가족을 볼 수 없을지도 몰라요. 민호가 소매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믿지도 않는 전쟁에 계속 참여할 순 없었어요. 죄 없는 사람들을 죽일 순 없었습니다. 남한 대사관에서 이미 그들의 신변 보호와 송환을 준비 중이라고 했어요. 먼저 폴란드의 안전한 장소로 옮겨진 뒤 남한으로 갈 예정이었죠. 거기서 다른 탈북자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남한에 가면 뭐 하고 싶어요? 제가 물었어요. 답변은 천천히 나왔어요. 마치 이제야 꿈꿀 수 있다는 사실을 믿기 시작한 것처럼요. 준서는 공학을 공부하고 싶다고 했고, 현우는 영어를 배워 통역사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민호는 작은 식당을 열고 싶다고 말했어요. 대화가 끝날 무렵 민호가 조심스럽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어요. 가족을 두고 온 게 죄책감이 들어요. 도망친 것도 그렇고요. 하지만 우리가 겪은 일들을 생각하면, 그리고 그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거짓말을 했는지 떠올리면 이 이야기를 꼭 알리고 싶어요. 사람들이 진실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날 저녁 은신처를 나설 때 하늘은 주황빛과 보랏빛으로 물들고 있었어요. 이 세 명의 젊은이가 자유를 위해 모든 걸 걸고 탈출한 이야기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된 셈이지만 그 안에서 저는 희망을 봤어요. 끔찍한 전쟁 속에서도 그들의 용기는 두려움과 통제라는 벽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보여줬으니까요. 저는 키이우의 작은 호텔방에 앉아서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의 최신 기사 내용이 눈앞에서 흐려지기 시작할 때쯤 저녁 햇빛도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죠. 창문 밖에서는 공습 경보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는데 이제는 그 소리가 평화 시절의 새소리처럼 익숙해져 버렸어요. 핸드폰이 진동했어요. 얼마 전 탈북한 북한 병사 민호에게서 또 메시지가 왔더라고요. 이바노프 씨, 만나 뵐 수 있을까요? 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민호가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왔고 그 뒤로 그는 북한 병사들의 상황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정보원이 되었어요. 저는 코트랑 녹음기를 챙겨 들고 우리가 자주 만나던 장소로 향했어요. 전쟁 중에도 운영을 멈추지 않던 지하에 있는 작은 카페였죠. 그곳 주인은 마리아라는 나이 지긋한 우크라이나 할머니였는데 항상 조명을 은은하게 해두고 공습이 오면 몸을 피하라고 담요를 마련해 두시곤 했어요. 카페에 도착했을 때 민호는 이미 와 있었어요. 두 손으로 뜨거운 차 잔을 꼭 쥐고 있는 모습이었죠. 23인 그는 동시에 젊고도 늙어 보였어요. 얼굴은 아직 앳돼 보였지만 눈에는 이미 너무 많은 걸 겪어버린 사람의 무게가 담겨 있었거든요. 오늘 러시아가 또 한국에 경고를 보냈어요. 민호는 조용하지만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국이 저 같은 탈북자들을 돕는 것에 대해 화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휴대폰을 꺼내서 저장해둔 뉴스 기사 캡처를 보여줬어요. 한국과의 모든 무역을 중단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어요. 북한을 더 공개적으로 지원하겠다고도 했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어요. 하루하루 정치적 상황이 더 복잡해지고 있었거든요. 러시아는 이미 국제 규정을 어기고 북한에 더 많은 무기를 보내기 시작한 상황이었어요. 그 대가로 북한은 병력을 더 많이 파견하고 있었죠. 처음엔 3,000명 정도였는데 이제는 수천 명이 추가로 올 거라는 소문까지 돌고 있었어요. 제 여동생이 겨우 연락을 보냈어요. 민호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정부가 가족을 다른 도시로 옮겼대요. 이제는 그들을 더 철저히 감시한다고 해요. 그런데 여동생이 그러는데 다른 가족들도 아들들을 국제 임무에 대비시키라는 말을 듣고 있대요. 저 전쟁을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저는 이 정보를 기사에 어떻게 담아야 민호 가족에게 위험이 닥치지 않을지 고민했어요. 이런 고민이 항상 제 일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진실을 말하면서도 누군가의 안전을 지키는 일 말이에요. 그때 갑자기 마리아가 바깥 계단을 급히 내려오셨어요. 공습 경보예요. 대피소로 가야 해요. 우리는 물건을 챙겨 들고 그녀를 따라 더 깊은 지하 대피소로 내려갔어요. 이미 근처 건물에 살던 사람들이 벽을 따라 놓인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대피소에서도 민호는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탈북하고 싶어 하는 다른 병사들에 대해 말했죠. 우리는 비밀 소통 방법이 있어요. 평범한 단어들을 특별한 방식으로 쓰는 거죠. 예를 들어 날씨나 음식 얘기 같은 거요.
누군가가 김치가 먹고 싶다고 하면 그건 탈출하고 싶다는 뜻이에요. 우리 근처에 젊은 우크라이나 가족이 앉아 있었는데 아이 둘이 조용히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어요. 그때 아이들 엄마가 민호에게 미소를 지으며 초콜릿을 건넸어요. 이 작은 친절에 민호의 눈이 붉어지기 시작했어요. 우크라이나에서 제일 놀라웠던 게 이거예요. 민호가 말했어요. 전쟁 중에도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걸 나눠주더라고요. 훈련소에서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우리를 증오하는 파시스트라고 배웠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 여자는 제 이야기도 모를 텐데 초콜릿을 건네잖아요. 1시간쯤 뒤에 해제 경보가 울렸지만 우리는 대피소에 남아 이야기를 마저 나눴어요. 민호는 다른 북한 병사들에게 온 메시지들도 보여줬어요. 어떤 병사들은 가족들 때문에 탈출을 망설이며 싸우고 있었고 또 어떤 병사들은 틈을 타 부대를 빠져나가려고 계획 중이었어요. 탈북자마다 이야기가 다 달라요. 민호가 설명했어요. 민간인들을 죽이는 게 너무 힘들어서 도망친 사람도 있고 친구들이 이유 없이 죽는 걸 보고 떠난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유를 찾아 도망치기도 했어요. 평생 가족을 다시 못 볼지도 모르는데도요. 대피소를 나설 준비를 하던 중 민호가 제 팔을 붙잡았어요. 이바노프 씨, 제발 우리의 이야기를 신중하게 전해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남의 전쟁에 속아서 싸우게 됐는지 말이에요. 하지만 희망에 대해서도 써주세요. 한국이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기회를 주는 것, 그리고 대피소에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초콜릿을 나눠주는 것도요. 세상에 아직도 좋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호텔로 돌아와서 저는 다시 노트북을 열었어요. 이번 기사는 뭔가 다르게 느껴졌어요. 물론 전쟁과 정치, 러시아의 위협과 북한의 통제에 대한 이야기였죠. 하지만 동시에 지하 대피소에서 형성된 인연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했어요. 낯선 사람과 초콜릿을 나누는 작은 순간들, 그리고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이 내리는 용감한 선택들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밤새 글을 쓰는 동안 창밖에서는 다시 공습 경보가 울렸지만 저는 손을 멈추지 않았어요. 혼란 속에서 피어나는 희망, 모든 걸 잃은 상황에서도 인간다움을 지켜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고 싶었거든요. 결국 중요한 건 큰 정치적 움직임이 아니라 사람들을 하루하루 버티게 해주는 작은 친절의 순간들이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최서연이라고 합니다. 그날 아침 서울 국방부에서 모니터에 뜬 숫자를 보고 눈을 의심했어요. 5조 원이요. 미국 달러로 환산하면 약 38억 달러 정도 되는 금액이었죠. 저는 한국방산수출사무소의 신입 분석가인데 이렇게 큰 규모의 거래는 처음 봤고 더 놀라운 건 폴란드가 그 금액을 지불하려는 방식이었어요. 현금으로 내겠다고요? 제가 팀장님인 김 과장님께 물었어요. 혹시 제가 보고서를 잘못 본 건 아닌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과장님도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보통 국가들이 군사 장비를 살 때는 대출을 받아서 결제해요. 집이나 차를 살 때 대출 받는 거랑 비슷한 거죠. 과장님이 안경을 고쳤으며 설명해줬어요. 무기를 파는 쪽 은행에서 보통 금융 지원을 해주거든요. 근데 폴란드는 다르게 하려는 거예요. 저는 의자에 기대에 앉아 폴란드가 왜 이렇게 특이한 방식을 택했는지 이해해 보려고 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유리 건물들의 아침 햇살이 반짝였어요. 한국이 가난한 나라에서 세계 최고의 군사 장비 제조국 중 하나가 되기까지 참 멀리 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왜 그럴까요? 저도 모르게 생각을 입 밖으로 꺼냈어요. 왜 굳이 우리가 해주는 금융 지원을 거절한 걸까요? 김 과장님이 태블릿을 꺼내 지도 하나를 보여줬어요. 여기 폴란드 보이지? 유럽 한가운데 위치한 나라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폴란드 바로 옆에 우크라이나가 있잖아. 거기서 지금 러시아랑 전쟁 중이니까 폴란드는 자기들 방어를 빨리 강화해야 한다고 느끼는 거지. 폴란드가 놓인 위치를 보니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러시아의 동맹국인 벨라루스까지 이웃으로 둔 상황이더라고요. 한국은행을 통해 복잡한 서류 작업과 승인 절차를 기다리는 대신 폴란드는 이미 잘 알고 있는 유럽 은행들을 이용해 최대한 빠르게 움직이려는 거였어요. 근데 정확히 우리가 뭘 파는 거예요? 저는 컴퓨터에서 계약서 내용을 훑으며 물었어요. 우리 K9 자주포랑 천무 미사일 시스템을 산대. 과장님이 답했어요. K9은 쉽게 말해 최신형 이동식 대포 같은 거고 천무는 트럭에서 발사할 수 있는 강력한 로켓 시스템이야.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최고급 무기 중 하나들이지.
그때 마침 재무부의 박 과장님이 헐레벌떡 우리 사무실로 뛰어들어왔어요. 서류철을 흔들며 숨을 몰아쉬었죠. 이거 믿기 힘들 거예요. 박 과장님이 말했어요. 폴란드 대통령이 직접 이 계약을 임기 끝나기 전에 성사시키라고 밀어붙이고 있어요. 다음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정책을 바꿀까봐 걱정하고 있대요. 그 순간 이 거래가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니라는 게 확 느껴졌어요. 이건 불확실한 시기 속에서 한 나라를 지키기 위한 일이었어요. 계약서를 다시 보면서 예전에 한국이 떠올랐어요. 우리도 한때 다른 나라들의 도움을 받아가며 나라를 지켜야 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다른 나라를 도와주는 입장이 된 거잖아요. 납품은 언제까지 해달래요? 저는 이미 예상한 답을 확인하려고 물어봤어요. 당장 보내달래. 과장님이 말했어요. 폴란드 국방부 장관이 하루하루가 중요하다고 했대. 단순히 무기를 사는 게 아니라 시간을 사고 안전을 사는 거라고. 그날 오후 퇴근하면서 서울의 북적이는 거리를 걸을 때도 이 거래가 자꾸 생각났어요. 앞으로 몇 년 동안 우리 공장들이 바쁘게 돌아가면서 폴란드 멀리까지 사람들을 지켜줄 장비를 만들 거라는 걸 생각하니 기분이 묘했어요. 이제 한국은 휴대폰이나 자동차만 잘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들의 방어를 도와주는 나라로도 세계에 알려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폴란드가 이미 유럽은행을 통해 자금을 확보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상황이 예상보다 훨씬 빨리 진행되고 있었죠. 수출 기록을 업데이트하면서 제가 역사적인 순간을 직접 목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이 군사 장비를 자체 생산하기 시작한 이후 가장 큰 변화였거든요. 이번 거래는 단순히 돈이나 무기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이건 신뢰와 긴급함, 그리고 어려운 시기에 국가들이 서로를 돕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 한가운데서 한국이 세계 무대에서 맡은 새로운 중요한 역할을 지켜보고 있었죠. 거대한 공장 바닥 끝에 서서 작업자들이 K9 자주포를 조립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이런 장면을 볼 때마다 정말 놀라워요. 이 기계들은 마치 꼭대기에 거대한 대포를 얹은 탱크 같거든요. 짙은 녹색의 위장 무늬로 칠해져 있고 길이는 자동차 세대를 이어 붙인 정도고 무게는 큰 코끼리 12마리 정도나 나가요. 오늘은 특히 의미가 큰 날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생산 중인 차량들은 곧 폴란드로 보내질 예정이거든요. 이 멋진 계약이 어떻게 성사됐는지 얘기해 드릴게요. 몇 달 전 폴란드가 우리 한국 방산 기업들과 두 번째 대형 계약을 맺었어요. 이건 단순한 계약이 아니었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였죠. 폴란드는 K9 자주포 152대와 한화에서 제작한 천무 미사일 시스템 72대를 주문했어요. 이거 믿어져? 제 옆에서 진호가 속삭이듯 말했어요. 이게 첫 주문에 추가된 거라니까. 맞아요. 이번 계약은 이미 있었던 첫 계약에 이어진 거예요. 처음엔 우리 한국 은행들이 폴란드가 방산 장비를 대량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자금의 80%를 지원했죠. 그 첫 계약 규모만 해도 약 100억 달러에 달했어요. 저는 근처에서 테스트 중인 천무 미사일 시스템 쪽으로 걸어갔어요. 이것도 정말 인상적인 기계예요. 상상해보세요. 대형 군용 트럭에 로켓 발사기가 뒷부분에 장착된 모습이에요. 이 장비들은 여러 발의 미사일을 빠르고 정확하게 발사할 수 있어요. 지난주에 폴란드 군인들이 이걸 시험해봤을 때 무척 감탄했어요. 폴란드는 왜 이런 걸 이렇게 많이 필요로 하는 걸까? 궁금하실 수도 있어요. 그 이유를 설명드리자면 폴란드의 위치가 유럽에서 참 까다로워요. 마치 문제를 일으키는 이웃과 바로 옆집에 사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는 폴란드와 국경을 맞대고 있어요. 그래서 폴란드 정부는 자국을 지킬 준비를 철저히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공장 바닥은 온통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용접공들은 강철 장갑판을 작업하며 불꽃을 튀기고 엔지니어들은 복잡한 컴퓨터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었어요. 품질 관리팀은 모든 부품을 꼼꼼하게 측정하고 검사해요. 이 기계들은 단순한 군사 장비가 아니라 폴란드 국민들을 지켜줄 약속 같은 거거든요. 폴란드 대표단이 공장을 방문했을 때가 생각나요. 그들은 K9 자주포가 시범 운용되는 걸 보면서 눈을 반짝였어요. 자주포가 발사될 때마다 땅이 흔들리고 40km 밖에 있는 목표물에 정확히 명중했거든요. 그 모습을 본 폴란드 장군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우리가 딱 필요로 하는 장비입니다.
이 계약이 더 흥미로운 이유는 폴란드가 전 세계의 여러 옵션 중에서 우리 장비를 선택했다는 점이에요. 그들은 우리의 장비를 테스트하고 다른 나라의 장비와 비교해 본 뒤 한국 기술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한 거죠. 마치 새 휴대폰을 고를 때 여러 기종을 비교해보고 가장 잘 맞는 걸 선택하는 것처럼요. 폴란드는 단지 더 크고 중요한 장비를 그렇게 선택한 거예요. 오늘 생산된 장비들은 이제 마지막 점검 단계에 들어갔어요. 각 장비가 배송되기 전에 철저하게 테스트를 거쳐야 해요. 가장 어린 견습생부터 가장 숙련된 엔지니어까지 모두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해요. 이 장비들이 폴란드와 그 국민들을 지키는 데 기여할 거라는 걸 모두가 잘 알고 있거든요. 공장에서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이번 계약이 중요한 걸 다시금 느꼈어요. 한국이 다른 나라들이 자국을 방어할 수 있도록 신뢰받는 파트너가 되었다는 의미니까요. 이번 계약 덕분에 우리 공장들은 앞으로 최소 5년 동안 바쁘게 돌아갈 거예요. 폴란드가 주문한 모든 장비를 제대로 전달하려면 말이죠. 이건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우리와 다른 나라 간의 신뢰와 우정을 쌓는 일이에요. 오늘 마지막 자주포가 완성되는 걸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우리가 단순히 군사 장비를 만드는 게 아니구나. 우리는 서로 협력해 평화를 지키고 서로를 보호하는 새로운 역사를 함께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진짜 자랑스러운 일이죠. 대통령 두다의 집무실에 앉아 창문 앞을 오가며 서성이는 그의 모습을 지켜봤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바르샤바 풍경이 무거운 분위기와 대조를 이루고 있었죠. 저는 그의 참모로서 책상 위에 펼쳐진 지도들을 바라보는 그의 얼굴에 깊게 패인 고민의 주름을 볼 수 있었어요. 이 지도들은 그냥 평범한 지도가 아니었어요. 폴란드가 유럽 내에서 어느 위치에 놓여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 지도들이었죠. 러시아가 북쪽에 있고 벨라루스가 동쪽, 우크라이나가 남동쪽에 있는 상황이 한눈에 보였어요. 여길 보세요. 두다 대통령이 동쪽 국경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우린 준비가 필요해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상황은 매일 더 긴박해지고 있었어요. 이웃국가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전쟁이 너무 오랫동안 계속됐고 매일 아침마다 싸움과 파괴에 대한 소식을 들었죠. 그 일들이 남의 나라 일이 아니었어요. 우리도 폴란드 안에서 그 긴장감을 똑똑히 느끼고 있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우크라이나에 친구나 가족을 두고 있었고 그들 중 일부는 전쟁을 피해 폴란드로 피신해 오기도 했어요. 두다 대통령은 왜 우리가 신속하게 움직여야 하는지 설명해 줬어요. 곧 그의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그가 자리에서 물러난 후에도 폴란드가 안전하게 유지되길 바란다고 했죠. 우리 국민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해요. 그는 방어비 지출 보고서를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며 말했어요. 하지만 또 다른 걱정거리도 있었어요. 미국에서 2024년 대선이 다가오고 있었고 만약 도널드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된다면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방식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었어요. 그런 일이 생긴다면 러시아 인근에 있는 우리 같은 국가들은 스스로 방어할 준비를 더 철저히 해야 할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러시아가 우리 국경 근처에서 군사 활동을 시작했다는 경보를 받은 날을 아직도 잊지 못해요. 대통령궁 내부는 한순간에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비상회의가 연달아 열렸고 군사 참모들이 급하게 오가며 긴급 보고서를 전달했죠. 방위 계약들을 지금 당장 체결해야 해요. 두다 대통령은 다급하게 휴대전화를 집어들고 한국에 전화를 걸었어요. 그 이후 몇 주간은 정신없이 바빴어요. 밤늦게까지 남아 방위 계획을 검토하고 여러 군사 장비의 성능을 분석했어요. 우리가 구매하려는 한국산 무기들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평화를 위한 보험과도 같았죠. K9 자주포 같은 대형 이동식 포병 무기는 멀리 있는 목표물을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어서 국경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였어요. 천무 미사일 시스템도 하늘을 방어하는 데 필요한 강력한 전력을 제공할 거였고요. 저는 새 장비로 훈련 중인 군부대를 직접 방문하기도 했어요. 군인들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가득했고 그들은 저에게 한국 기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자랑스럽게 보여줬어요. 이게 우리가 필요로 했던 거예요. 한 지휘관이 K9 자주포 옆을 두드리며 말했죠. 믿을 수 있고 강력하면서도 조작이 간편하죠. 하지만 단순히 기계나 무기에 관한 문제만은 아니었어요. 이건 우리의 집, 가족, 그리고 생활 방식을 지키기 위한 일이었죠. 학교나 쇼핑몰, 공원에서 뛰노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됐어요.
이런 평화로운 일상이 계속되도록 지켜내야 했으니까요. 봄이 지나고 여름이 되자 더 많은 한국산 군사 장비가 도착했어요. 우리는 방어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걸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공개 시연도 준비했죠. 지역 언론에서도 이 소식을 다뤘고 사람들 눈에는 점점 더 희망과 자신감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우리 스스로를 지킬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두다 대통령의 결단력이 결국 빛을 발했어요. 우리 군대는 점점 강해졌고 방위 체계도 더 현대화됐죠. 물론 몇몇 정치인들은 비용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지만 우리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결국 나라를 지키는 일에 가격표를 매길 수는 없으니까요. 지금 돌아보면 그 긴박했던 시절이 폴란드의 미래를 바꾼 순간들이었어요. 우리는 세계의 우리 안보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보여줬고 무엇보다 우리 스스로에게 큰 결단을 내릴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줬어요. 저는 바르샤바 사무실 창가에 서서 아래로 보이는 거리에 부드럽게 내리는 눈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대통령 두다의 고문으로 일하면서 언제 마지막으로 푹 잠들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더라고요. 동쪽 국경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날이 갈수록 더 불안해지고 있었어요. 선생님, 이거 보셔야 해요. 제 보좌관 마리아가 급하게 사무실로 뛰어들며 태블릿을 내밀었어요. 화면에는 우리 국경 근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러시아 군사 움직임의 위성사진이 띄워져 있었죠. 사진을 들여다보는데 속이 갑자기 싸해졌어요. 벽에 걸린 시계가 평소보다 더 크게 째깍거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몇 달 동안 폴란드의 방어력을 강화하려고 노력해왔는데 남한과의 협력이야말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최선의 희망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과연 충분할까요? 지난주에 처음으로 이상한 러시아 군사 활동 보고를 받았던 날이 떠올랐어요. 새벽 3시에 두다 대통령이 긴급회의를 소집했었죠. 20명이 긴 회의실 테이블을 둘러싸고 앉아 있었는데 형광등 불빛 아래 다들 얼굴이 피곤해 보였어요. 대통령의 표정은 무척 심각했어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대통령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 국민의 안전이 남한과의 방위 계약에 달려 있습니다. 그 후 며칠은 정신없이 흘러갔어요. 우리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 기술자들과 밤낮으로 협력하며 국경을 지킬 새로운 장비를 시험했죠. K9 자주포가 시험장에서 힘차게 굴러가는 걸 지켜보던 순간이 생생해요. 거대한 초록색 자주포가 진흙 위를 지나갈 때마다 깊은 바퀴 자국이 남았고 그 성능이 실감났어요. 국제 언론사들도 대거 몰려들었어요. 세계 곳곳에서 온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시험장을 비췄죠. 폴란드 병사들과 한국 기술자들이 나란히 일하는 모습을 촬영하는 소리가 들렸고 시험 발사된 무기 소리는 멀리까지 울려 퍼졌어요. 그 소리는 왜 우리가 이 장비가 필요한지 상기시키는 듯했죠. 일부 사람들은 한국 군사 장비에 그렇게 큰 돈을 쓰는 걸 비판했어요. 정부 청사 앞에서 너무 비싸다. 왜 하필 한국이냐? 라고 외치는 사람들도 있었죠. 하지만 그들은 제가 위성사진에서 본 걸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저처럼 그 긴장된 회의에서 커져가는 위협을 논의해 본 적도 없었겠죠. 특히 기억에 남는 순간이 하나 있어요. 한국의 천무 미사일 시스템을 중요한 시험대에 올렸던 날이에요. 그날 아침은 차갑고 맑았어요. 수십 명의 관계자들과 군장교들이 모여 시스템이 발사 준비를 하는 모습을 지켜봤죠. 성공하면 우리 국민을 더 잘 보호할 수 있고 실패하면 더 이상 지체할 여유가 없었어요.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어요. 3, 2, 1. 미사일이 완벽하게 발사되더니 하늘을 가르며 날아갔어요. 마치 은빛 바늘이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죠. 한국 기술자들은 뿌듯한 미소를 지었고 폴란드 병사들은 환호성을 질렀어요. 그 순간 가슴속에서 희망이 차오르는 걸 느꼈어요. 우리가 옳은 선택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죠. 시험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소식이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다음 날 두다 대통령은 국민을 향해 힘있는 연설을 했죠. 폴란드는 무방비로 서 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과의 협력으로 국민과 미래를 지킬 방패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새로운 장비가 계속 도착했고 추가 시험도 성공적으로 이어졌어요. 한국에서 보내온 군사 차량과 시스템은 마치 우리나라를 둘러싸는 벽돌 한 장 한 장처럼 느껴졌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진흙탕에서도 그 장비들은 훌륭히 성능을 발휘했어요. 초반에 반대하던 사람들 중 일부도 마음을 바꾸더라고요. 처음에는 한국 장비 도입을 반대했던 고위 군 관계자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틀렸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필요로 했던 거예요. 돌아보면 그 몇 달간의 치열한 시간들이 모든 걸 바꿔놨던 것 같아요. 우리는 단순히 군사 장비를 구매한 게 아니었어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를 한국에서 찾았죠. 매번 성공적인 시험과 장비 도착 그리고 훈련받은 병사들은 우리 목표에 한 걸음씩 다가가게 해줬어요. 그 목표는 바로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폴란드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었죠. 지금도 제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지만 이제는 마음이 예전과는 달라요. 우리는 더 강해졌고 준비도 잘 되어 있어요. 앞으로 어떤 도전이 오더라도 우리는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맞설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시간과의 싸움 속에서 내린 선택 덕분에 말이에요. 저는 현대 로템의 거대한 공장 바닥을 바라보며 압도당한 채 서 있었어요. 곧 폴란드로 보내질 강력한 K2 전차들이 조립되는 모습을 지켜보는데 우리나라가 얼마나 멀리까지 왔는지 새삼 실감했어요. 제가 보고 있는 이 이야기는 단순히 전차나 무기에 관한 게 아니었어요. 신뢰, 성장, 그리고 세계 속에서 점점 높아지는 한국의 위상에 대한 이야기였죠. 저 전차들 보이죠? 제 안내자 김 씨가 반짝이는 기계들 쪽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거 하나하나가 우리 숙련된 팀의 수많은 작업 시간의 결과예요. 이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나라가 우리 물건을 원하고 있죠. 수치를 살펴보니 정말 놀라운 이야기였어요. 회사의 재무 보고서를 확인해 보니 현대 로템은 매출과 이익 모두에서 역대 기록을 경신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눈길을 사로잡은 건 새로 받은 주문 총액이었는데 무려 18조 9천억 원이더라고요. 이걸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앞으로 5년 넘게 공장이 쉴 틈 없이 돌아갈 분량이에요. 돈 때문만은 아니에요. 김 씨는 부품을 조립 중인 작업자들 사이를 지나가며 말했어요. 우리 한국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가 자랑스럽게 미소 지으며 덧붙였어요. 폴란드가 우리 장비를 선택하고 나니까 다른 나라들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폴란드군 관계자들이 공장을 둘러보고 있는 게 보였어요. 그들은 자국이 주문한 장비를 점검하러 온 거였는데 한 장교가 전차의 고급 조준 시스템을 살펴보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통역을 통해 들은 바로는 바로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더 큰 그림에서 보면 이 성공은 전차에만 국한된 게 아니었어요. 한국 기업들은 미사일, 포병 장비, 탄약 같은 다양한 군수품도 판매하고 있었어요. 이런 계약 하나하나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우리 제품을 더 발전시키는 기술 개발로 이어지고 있었죠. 재밌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김 씨가 시험 구역 근처에서 걸음을 멈추며 물었어요. 폴란드 주문 전까지는 K2 전차를 해외에 판 적이 20년 넘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나토 국가들만 해도 1,500대 가까이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는 루마니아도 전차 500대를 구매할 생각이라고 설명했어요. 저는 엔지니어들이 전차의 시스템을 테스트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컴퓨터 화면에 온갖 데이터가 표시되고 있었는데 저를 가장 놀라게 한 건 그들의 꼼꼼함이었어요. 모든 부품이 완벽하게 작동해야만 했죠. 이 기계들의 사람들의 목숨이 걸려 있으니까요. 이 공장 근처 마을에 사는 이 씨 아주머니를 만났을 때 이 성공이 지역사회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 씨 아주머니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장사가 전보다 훨씬 잘 돼요. 새 주문 덕분에 공장에서 일손이 더 필요해졌고 그분들이 다 점심 먹을 때가 필요하잖아요. 하지만 이건 단지 전차나 미사일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번 성과로 인해 다른 나라들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졌어요. 해외 방산 전문가들과 인터뷰해보니 한결같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한국은 이제 군사기술 분야에서도 세계 어느 나라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습니다. 제가 만난 공장 작업자들은 자부심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겸손했어요. 그중 한 베테랑 엔지니어 박 씨가 한마디로 요약해줬어요. 그는 안전 안경을 고쳤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우린 단순히 기계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신뢰를 만드는 거죠. 다른 나라들이 우리 장비를 사간다는 건 우리에게 그들의 안전을 맡긴다는 뜻이거든요. 그건 정말 큰 책임입니다. 취재를 마치고 기사를 쓸 준비를 하며 이번 성공이 한국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봤어요. 더 많은 일자리, 더 발전된 기술, 더 강해진 국제관계 이 모든 게 우리나라가 신뢰받을 수 있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덕분이었어요. 마지막으로 공장을 한 번 더 돌아보는데
제 눈에 들어온 건 단순한 기계들과 작업자들이 아니었어요. 조립 라인 위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하게 쌓아 올린 전차들처럼 한국이 세계에서 점점 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제가 한국의 방산 성공 이야기가 펼쳐지는 걸 보면서 정말 놀랐어요. 폴란드 정부가 바뀌고 투스크 총리가 취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와의 대규모 군사 계약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했죠. 새 정부가 들어서면 보통 이전 정부가 내린 결정을 재검토하거나 바꾸려는 경우가 많잖아요. 처음엔 정부 내부에서도 걱정 섞인 말들이 오갔어요. 새로 들어선 폴란드 정부가 혹시 계약을 취소하거나 군사 장비에 대해 추가 테스트를 요구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이 있었죠. 뉴스에서도 이 문제로 관련 공무원들이 모여 회의를 하는 장면이 자주 나왔어요. 근데 놀랍게도 예상했던 일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어요.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고 몇 달이 흘렀어요. 그리고 새 정부가 들어선 지 1년이 지나도록 어떤 계약도 취소되지 않았어요. 계약 규모가 줄어들지도 않았고 심지어 일정이 지연된 것도 하나도 없었어요. 마치 거센 물살에도 끄떡없이 서 있는 튼튼한 다리를 보는 것 같았죠. 우리의 계약은 그대로 굳건하게 유지됐어요. 정말 신나는 순간은 폴란드 군인들이 우리 장비를 직접 사용하면서부터였어요. 그냥 괜찮다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대만족이라는 반응이었죠. K2 전차를 조작하는 게 얼마나 쉬운지 칭찬하는 전차 부대 이야기들이 들려왔어요. K9 자주포의 명중률이 얼마나 뛰어난지도 감탄하고 있었죠. 열심히 준비한 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것 같은 기분이랄까요? 근데 이 성공은 폴란드에서만 끝난 게 아니었어요. 학교에서 한번 잘하면 친구들이 너도 나도 같이 팀을 하자고 하는 것처럼 동유럽의 다른 나라들도 우리 군사 장비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중 루마니아가 특히 주목할 만했는데 K2 전차를 500대나 구매하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면 축구 경기장 5개를 가득 채울 수 있는 양이에요. 루마니아의 주문까지 합치면 폴란드가 주문한 물량과 더불어 NATO 국가에만 1,500대의 전차를 팔게 되는 거예요. NATO는 서로를 지키기로 약속한 나라들의 모임이잖아요. 이건 정말 큰일이에요. 왜냐하면 20년 넘게 한국이 다른 나라에 K2 전차를 한 대도 못 팔았었거든요. 마치 정말 멋진 장난감을 만들어 놓고 아무도 사지 않던 게 20년 동안 이어진 거죠. 그런데 갑자기 모두가 사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한국의 방산 장비 성공은 마치 한국산 휴대폰이나 자동차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걸 떠올리게 해요. 처음엔 사람들이 반신반의했지만 성능을 경험한 뒤엔 다들 사고 싶어 했잖아요. 이제 우리 전차와 자주포 같은 군사 장비도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필수 아이템처럼 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이 일로 글로벌 방산 업계에 흥미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원래는 몇몇 전통적인 방산 강국들만 항상 선택받는 인기팀 같은 존재였는데 이제 한국도 그 그룹에 합류했어요. 심지어 동유럽에서는 다른 나라들보다 먼저 한국을 선택하기도 하죠. 각국이 한국을 신뢰할 수 있는 친구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자신들에게 필요한 고품질의 군사 장비를 제공해 줄 수 있는 파트너로 말이에요. 이 군사 판매의 영향은 단순히 돈을 버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나라들 간의 우정을 더 돈독하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폴란드가 한국산 장비를 사용하면서 그들의 군인들이 우리 군인들과 함께 훈련하고 그들의 기술자들이 우리 기술자들과 협력하게 됐어요. 마치 친구에게 좋아하는 게임을 같이 하자고 권하면서 더 친해지는 것과 비슷해요. 앞으로가 더 기대돼요. 이제 더 많은 나라들이 한국의 군사 장비를 눈여겨보고 있거든요. 폴란드에서 좋은 성과를 보고 우리도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는 거죠. 한국이 세계 곳곳에서 평화와 안보를 지켜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게 정말 설레는 일인 것 같아요.